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경진입니다. 이번 우리 이제 코레일 경영학 제 파트 1 경영과 기업, 그 경영학 원론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레일 시험에서 이제 경영학 파트가 이제 절반 정도 나오고 어떤 부분들을 좀 보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이 코레일 경영학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경영학의 주요 분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 경영학은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회계, 재무, 그다음에 인사, 조직, 그다음에 생산관리, 그다음에 경영정보, 국제경영. 이렇게 사실은 경영학이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뭐 다른 과랑 달리 경영학은 사실은 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별도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공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게 경영학입니다. 이제 국제경영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크게 보면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경영이랑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경영정보는 그냥 경영정보로 하고 마케팅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비자 행동,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마케팅, 이런 걸 나눠지고, 회계도 이제 재무회계, 이제 관리회계. 관리회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원가회계인 거죠. 근데 재무관리도 보면요, 크게 기업재무,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인사조직 도움은요, 인사관리하고 이제 조직행동,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전통적인 생산관리하고 오퍼레이팅 리서치에서 OR, 네, 경영과학 이렇게 좀 나눠지고 요것들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인데 좀 운이 좋게도 이제 코레일에서는요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일단 재무하고 회계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다음에 인사, 조직, 마케팅, 경영정보도 일반적으로 좀 보긴 하는데요. 주로 보는 게 인사, 조직, 마케팅, 국제경영의 일부, 그러니까 전략의 일부, 경영정보의 일부를 보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를 보고, 크게 보면은 요 세 파트만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들도 막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죠. 한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학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방대한 부분들인데, 이 경영학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파트, 이게 경영학 원론 부분들은 경영학이 어떻게 발달되어져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는 부분입니다. 경영학은 이런 역사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 경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은 언제부터 했냐면 이제 1776년, 연도는 좀 약간, 하여튼 1700년대, 70 몇 년도에 아담 스미스의, 그쵸? 우리가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을 시초로 해가지고, 네, 경제학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은 한 250년 정도의 이제 역사가 있는 이제 사회과학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토대가 좀 많은 거고, 경영학은 주로 언제 시작했냐면요. 1900년대 초, 요때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영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그런 편입니다. 근데 경영학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 기반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영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거든요. 인간과 조직. 왜냐면은 회사, 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 게 기업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요, 크게 보면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그쵸?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기계, 토지, 뭐 돈, 이런 게 있고, 인적 자원이 있죠.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사람이죠. 사람과 거기에 대한 뭐 기술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형 자원과 이제 무형 자원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최적의 성과를 내는 게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입이라는 게 있죠. 투입이 있고, 그쵸. 어떤 원재료, 그쵸. 어떤 물품을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투입해가지고
어떤 변환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함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게 산출이 되겠죠. 결과물. 예를 들어보면 투입이라는 게 1을 투입했어요. 근데 이 변환을 거쳐가지고 2가 나오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을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방식을 알고 싶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적 자원들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기계한테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계가 이제 원래 내기로 한 그런 성능을 내는 거고, 대신 이 인적 자원들,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노동력이라는 거를 제공해주고, 더구나 또 지식이라는 것도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나 잠재력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경영학이고,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 어떠한 환경에서 이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학문이라고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알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큰 틀에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이론의 발달 과정이죠. 경영 이론. 경영 이론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표류 관리예요. 표류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건 시험에 안 납니다. 예전에 그냥 경험적으로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성과가 나더라,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고전적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전적 경영학은, 고전이란 말이 우리가 보면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에 쓰던 경영학 이제 방식이다. 이게 뭐 테일러리즘, 그다음에 포드주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고전적 경영을 넘어가지고 이제 행동과학. 야,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죠. 행동과학 경영인데, 이런 경영학은 이제 인간관리,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X, Y론, 뭐 이런 조직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동과학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관리과학적인 거, 관리과학, 계량경영학, 다 이때부터는 이제 숫자로 어떤 거를 경영을 해보자, 경제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현대적 경영학이 있죠. 현대적 경영학. 최근의 경영학은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냐면 이제 시스템 이론, 상황 적합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이론들은요, 이제 사람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표류 관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야,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더라, 어떤 원칙 없이 그냥 하던 건데,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경영의 과학을 조금 더 결부시켜가지고 현대적인 경영학 체계를 만든 사람인 거죠. 이제 테일러즘은 사람들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과학적 관리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제 포드주의나 관료제 역시 그렇고요. 포드주의는 어떻게 하면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대량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고, 관료제는 이제 기업의 조직 체계, 어떤 식으로 조직 체계를 할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일반적으로, 과거라고 해봤자 한 100년 전쯤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테일러리즘은 변질되면은 사람을 이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포드주의는 우리가 이제 포드라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 알지 않습니까? 이 포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T 모델이라는, 그쵸? T 모델이라는 이제 자동차예요. 1920년대 막 30년대를 배경으로 하면은 뭐 검정색 자동차에다가 막 이런 자동차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T 모델인데, 이제 포드주의에서 좀 특이한 점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 컨베이어 벨트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쵸? 요 벨트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죠.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물건이 움직이면서, 그쵸?
자기 차례가 되면서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많은 분업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게 포드주의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야, 우리가 공장의 기계냐, 우리도 사람이다, 뭐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감시받고, 야, 이러면은 능률이 잘 안 오른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인간관계론. 야, 사람들은 보니까 감시하고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금전적인 아닌 좀 친밀한 관계. 왜냐면 사람끼리 모였잖아요, 회사가요. 그럼 회사에서 딱 가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맨날 집에 오고 자기 일만 하고 맨날 집에 와봐요. 너무 삭막하고 회사 생활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야, 아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적인 관계도 맺어야지 서로 일들을 잘한다. 그래서 XY론은 X이론과 Y론인데, X이론은 사람을 보는 태도예요. X하고 Y론이요. 근데 둘이 정반대인 거죠. X이론에서는, 야, 사람은 원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은 원래 게을러.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지 일을 잘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면 성악설을 좀 많이 따르는 게 X이론이고, Y이론은 아니야. 사람들은 원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 라고 이제 가정하는 게 Y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선설의 개념인 거죠. 요때 이렇게 하고, 뭐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들은 하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통적인 관료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요때는 상명하복이, 그죠? 워낙 명확한, 그러한 세대에 살았었지만, 이제 좀 더 오면서, 야, 상명하복이 너무 명확하니까 삭막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조직 체계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바꿔주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제 수학도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경영학에 넣자. 그래서 이제 계량 경영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산관리의 영역입니다. 경영과학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조업들이 생기고 발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산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관리해 보자 라는 게 이제 계량 경영이고, 현대적에서는 이제 기업이라는 이제 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시스템 중에서도 보면은요, 오픈 시스템이 있고요. 그렇죠? 오픈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 시스템이 있는 거죠. 클로즈 시스템. 그렇죠?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외부 환경과 시스템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한 기업에 보면은 뭐 생산부서, 판매부서, 관리부서 막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클로즈 시스템은 그냥 외부적인 환경에 교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클로즈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제 기업을 시스템으로 본 거고, 상황적합 이론은, 야, 어느 때 어떻게 경영하면 제일 좋겠느냐. 그러니까 만고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가장 맞는 방법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유연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표류 관리 부분들은 안 나오고요. 이제 고연적 경영학, 여기 특히 테일러리즘, 포드주의, 관료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행동과학 중에서 인간관계론, XY 이론 요게 나오고, 요 계량경영학 쪽은 안 나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요. 현대적 경영학식에서는 요 시스템 이론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 시스템. 그쵸? 과학적 관리론. 이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학적으로 전혀 관리 안 했어요. 이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냥 상식과 지식, 경험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했지, 어떠한 원칙이나 그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일을 안 했죠. 볼까요, 한번요? 과학적 관리론. 여러분들에게 교과서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쵸? 과학적 방법이 뭐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노동자와 사용자를 다 같이 이롭게 하고 나아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한 동기가 유발되는
이타산적, 이해타산적인 존재이다. 조직의 목표는 명확히 알려져 있고 업무는 반복적이다. 요런 게 왜 나왔냐면 포드주의 그 테일러주의 나온 게 테일러라는 사람이 요 테일러주의를 말한 건데 아이고 테일러라고 쓸게요. 여기요. 테일러.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1850년대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에 이제 입학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 하버드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죠. 물론 당시에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도 아마 좋은 학교였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워낙 대학교도 없었고 대학에 가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관리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야 기계가 자꾸 도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내 일을 뺏어가. 즉 기계가 내 일을 뺏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이만큼을 기계가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더 빨리 끝내봐. 그럼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게 이제 태업인 거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제 태만하게 일을 해야 돼. 이렇다 보니까 공장에서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관리자인 테일러가 보다가 야 이렇게 태업을 하면 노동자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 아니냐. 왜? 노동자 입장에서는 태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당 임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시간당 임금. 그쵸? 1시간에 1불, 그럼 1불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불, 놀아도 1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쵸?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품질도 좋아질 텐데,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 그쵸? 둘 다 손해고,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도 손해죠. 예를 들어, 구두를 한 켤레를 1년에 소비자 한 명이 쓴다고 해봐요. 구두 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이 노동자들도 굉장히 빨리 일하고 몰입돼서 일한다면 이 노동자들은 더 많은 구두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구두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게 지금 판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내가 1년에 같은 돈으로 한 켤레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켤레 10,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켤레가 예를 들어 5,000원이다. 아니면 3,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팔 텐데 그렇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신발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보기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서로 손해다. 야 우리 서로 이득이 되는 그쵸? 이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얘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쵸? 그렇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게 되느냐? 노동자는 그쵸? 노동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죠. 고임금이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고임금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한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하면은 하루에 이제 한 사람당 1인당 그쵸? 일부를 받아가요. 일부를. 근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일을 하면은 3불을 받아갈 수 있지만 그쵸? 3불을 받아갔지만 3불을 안 주고 2불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나 원래 1불씩 받아갔는데 임금이 2배네? 고임금이 생기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쵸? 이렇게 이 사람 한 명이 3명의 일을 하니까 이 3명의 사람은 안 쓰고 한 명만 쓰고 임금은 2배만 주고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노무비는 그쵸? 회사의 노무비는 줄어들게 되죠. 노무비가 줄어드는 건 뭐죠? 원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 그렇다면은 노동자한테는 더 많은 급여를 주고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원가를 감소시키고 서로 윈윈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근데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일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하는 동작 연구. 그 당시의 일들은 이제 기계도 일하지만 지금처럼 완전 자동화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수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동작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시간까지 연구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러한
표준화된 동작에 맞춰가지고 제일 효율적인 동작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몇 시간 걸리냐. 예를 들어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좀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달성 못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 의욕이 고취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농구비가 줄어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죠, 회사는 저렴한 원가로 그죠, 판매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는 더 많이 사갖고 되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 아니냐라는 배경 하에 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하면은 좀 외우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돼요. 왜 이런 게 나왔냐? 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백그라운드, 왜 이게 나왔는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기계가 내 일을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간당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알바하는데, 그쵸?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1시간에 최저임금만 받아요. 그렇다면 알바 중에는 막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 알바도 있는데, 누구나 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똑같은 시간만 주니까 일을 대체적으로 하향 평균에 의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혁신적으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런 일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과학이라는 거, 표준화라는 거를 도입한 사람이 요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테일러라는 건요, 어떤 것도 했냐면, 이제 삽질의 표준화, 이런 논문도 발표했어요. 삽질의 표준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반자동 수동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삽질을 해야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삽질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힘을 들고 어떤 삽으로 몇 도로 어느 정도 푸고 늘고 빼고 담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리고 허리는 언제 피고, 이런 식으로 그 삽질의 과학화, 표준화나 이런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삽질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은요, 기본적으로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 거죠. 근데 테일러즘이 나중에 이제 잘못 변질돼가지고, 왜 이런 테일러즘을 악용해가지고, 원래는 테일러가 이런 걸 쓸 때는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야, 우리도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도 일을 안 할까?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됩시다.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죠? 굉장히 좋은 의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입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악독하게 사람을 기계로만 본다. 이렇게 많이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뭐 테일러짐 그러면, 아, 사람을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보는구나. 라는 이런 안 좋은 인식들이 생겼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딱 말하면, 요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술도 안 마셔.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커피도 많이 마셨거든요. 커피도 안 마셔. 굉장히 자기 절제가 이제 강한 사람.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하루의 루틴을 시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나는 6시에 일어난다. 그럼 6시에 일어나서 회사까지 7시에 간다. 7시에 가고, 4시에 퇴근한다. 그럼 퇴근 후에는 뭐 산보를 1시간 한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뭘 하고 뭐 하고 언제 잔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계획적인 삶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성격 자체도요. 그래서 요 사람 성격과 이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학적 관리의 전제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업무를 할 때 그 유일 최선의 방법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노동자와 사용자를 다 같이 이롭게 한다. 자, 노동자는 뭐가 좋죠? 저 임금이 올라간다고 했죠. 왜? 엄금이 아니라 임금이죠. 임금. 왜 임금이 올라가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 사용자가 뭐 회사예요. 회사.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냐? 대신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은 회사 전체적인 노무비는 다운되죠.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가 공익을 보호할 수, 공익이 누구예요? 소비자는 저렴한 물건에 똑같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이다. 이해타산성. 그래서 경제적 유인.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사람들은 더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왜? 우리 직장 왜 가죠? 돈 벌러요.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면접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왜 그러죠? 야, 우리 기업에 왜 지원했죠? 그럼 속으로 이거죠. 돈 벌러 지원했지. 아, 직장을 가져야 돈을 벌죠.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 하면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사람들은 돈 벌려고 직장 온다. 맞아요. 돈 벌려고 직장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이다. 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한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당신이 오늘 하루 얼마큼 해야 된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업무를 맨날 똑같은 업무만 한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업무를 얼마큼 해야 되냐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도입되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 테일러가, 그죠? 테일러즘,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주의 다 동의어입니다. 업무 기준을 과학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업무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삽을 풀 때 동작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작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간, 이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분석해가지고 설정하고, 그래서 업무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 과학적이라는 게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선발하고 훈련시켜야 된다. 어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똑같은 사람 뽑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0kg짜리를 한 번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체격이 좋고 건장한 사람을 뽑는 거고, 우리는 뭐 뜨개질을 많이 하는데야. 그럼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런 것처럼 과학적 관리의 원리는, 그쵸? 업무를 명확히 분석해가지고 과학적 방법을 설정하고,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그쵸? 과학적 방법이 뭐냐면 요 업무 기준에 맞게 사람들을 채용하고 훈련, 그쵸? 내부에서 훈련시킨다.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업무와 과학적으로 선발되어 훈련된 인력을 적정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쵸?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힘이 필요한 업무를 해야 돼.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한테 필드에 나가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당신은 필드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장부나 관리하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업무의 속성과 그 업무의 속성에 맞게 그러니까 뽑은 사람을 정확하게 결부시켜서 그 일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관리자와 근로자는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고 업무의 과학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관리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의 상사와 근로자, 그렇죠? 노동자죠. 노동자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하루에, 그렇죠? 삽질을 100번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90번만 했어. 얘는 맨날 90번만 삽질을 하는 거야. 이건 목표인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자는, 그렇죠? 이 근로자한테 당신이 하루에 삽질을 90번 하는 이유가, 뭐, 각도가 잘못되든가, 당신이 뭘 잘못했든가 해서 뭐든 코멘트, 개선할 점을 줘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100번 된다. 라고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경영학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요, 이렇게 해요. 플랜, 계획을 하고요. do, see.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이게 큰 원칙이에요. 계획, 실행. 이거를 통제라고 하거든요. 통제 혹은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행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가 우리가 목표가 여기에요. 근데 실행했는데 결과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 이만큼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럼 왜 달성 못했는지 다시 알려줘야 되죠. 실행한 사람한테. 그죠? 피드백을 줘야죠. 그렇다면 얘는 내가 이래서 목표를 달성 못했구나. 다음에 할 때는 해가지고 이걸 반영해가지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경영학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안 어려워요. 대신 말들이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현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평소에 나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단추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면 충분히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 인간에 대한 가정,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 그쵸? 경제적 인간은 뭐예요? 나는 돈 벌려고 돈을 더 열심히 주면 일을 많이 한다. 합리적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 사람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전제로 한 기계적, 제도적인 관리, 그쵸? 제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쵸? 기계적으로, 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매뉴얼에 잘못된 거니까 안 돼.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의 목표 볼까요? 목표는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자,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높은 임금, 반복되는 거죠. 높은 임금, 생산성이 향상되면 1인당 생산성이 늘어나면 노동자한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그렇죠? 고용주의 단위당 낮은 노무비, 그렇죠? 고용주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양립성을 인정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당신이 돈을 많이 받고, 당신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고용주, 회사는 사람을 조금만 채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아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음.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 해석한 게 이제 성과급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스 레이트 시스템인데, 그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뭐 열심히 하든 조금이라든 그냥 정해진 급여만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작업의 내용과 임금 제도를 연결시켜서 기존의 임금 체계인 시간급제, 그렇죠? 시간당 당신이 얼마 받습니다. 라는 거를 성과급제로 목표를 달성하면은 추가로 얼마 주겠습니다. 그렇죠? 시간당 이만큼 받는데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센티브 제도죠. 이 성과급제라는 게. 과업 관리를, 과업이라는 게 일이에요. 일 관리.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일 관리를 통하여 연구한 최선의 작업 방법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일하는 방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에 공정한 작업량을 산출한 다음 작업량에 따라 임률, 그렇죠? 임률이라는 게 노동에 대한 대가죠. 그렇죠? 임률을 차등화한다. 나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삽질을, 예를 들어 삽질을 하루면 8시간 동안 과학적으로 하면 1000번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나쁜 사람들은요, 야, 내가 보니까 8시간 동안 1000번이 아니라 1500번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몇몇 소수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은 조금 주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덕 고용주죠.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테일러 줌의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야, 너네 너무 사람을 기계로 보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람을 돈 갖고 장난치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못했으니까 돈 안 줄래?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죠? 차별 성과급제, 그렇죠? 인센티브 주는데 다 주면 안 되죠. 잘한 사람한테는 많이, 못한 사람한테는 안 주거나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중요한 건데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작업량에,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고 우리 채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주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면, 이런 전제에 도달한 작업장에 높은 임률을 적용하고, 그렇죠? 이게 성과급인 거죠. 도달하지 못한 하루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할당량을, 그죠, 채우지 못한 작업자에게는 낮은 임률을 적용한다, 이런 거죠. 하루에 공정한 작업량을 넘기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률의 차이가 달라지며, 임금이에요. 임금, 그냥 시간당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작업량을 넘기는 작업자와 넘기지 못한 작업자 사이에는 엄청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TV 보시면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엄청 일을 빨리 해요. 이런 분들은 막 2배, 3배 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줘봐요. 열심히 일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테일러가 한 거예요. 딱 들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테일러즘이 현재는 안 쓰냐? 지금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게 전통적인 고전적인 경영학의 방법이라고, 그거 옛날에만 썼고 지금 안 쓰냐?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시스템 이론, 그렇죠? 회사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뭐 상황에 대한 적합 이론, 어떤 것들에 항상 만족시키는 전략이나 운영 방법은 없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이론들이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론을 버린 건 아닙니다. 이런 이론이 여전히 유효한데, 그쵸? 그런 바탕 위에 그런 걸 더 애드하고 했다는 거지, 이런 이론들은 이제 안 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의 원리, 그 테일러 시스템의 기본 이념으로 작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임금 제도를 연관시키면서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 이게 중요한 거죠. 높은 임금, 높은 임금은 누가 가져가죠? 노동자, 그쵸? 낮은 노무비는 사용자. 사용자는 보통 우리가 사측, 노측 그러잖아요. 노측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거, 그죠? 근로자. 그다음에 노무비, 요 낮은 노무비는 사측,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임금은 근로자. 여러분도 다 근로자예요. 여러분이 코레일에 입사하시고 일을 하셔도 근로자예요. 언제 사용자가 되냐?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근로자하고는 근로계약을 맺어요. 이건 상식으로 잘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로자하고는요,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냐면, 그렇죠? 근로계약. 즉, 나는 회사한테 나의 근로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물론 그게 월급이겠죠. 이런 근로계약을 맺고 또 회사하고 임원, 그렇죠? 회사하고 임원, 우리가 말하는 임원이죠. 경영자. 임원하고 무슨 계약이냐면 근로계약이 아니에요.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계약. 요 회사를, 그렇죠? 임원은 요 회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공기업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잖아요. 근데 정부기관에 임원이 있으니까 요 정부기관과 임원과의 그냥 당신이 내 회사를 잘 맡아서 경영해 주쇼라는 위탁계약을 맺는 거죠. 일반적인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사기업의 회사하고 CEO, 요 CEO는 주주가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주주가 아니면 CEO하고 회사와는, 그렇죠? 위탁 아니면 위임, 그렇죠? 위임시키는 거죠. 주주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로자하고 회사,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회사 가면 다 근로계약을 맺고, 사장님, 뭐 상무님 이런 분들은, 본부장 이런 분들은 회사와 위탁이나 위임 계약을 맺는 거죠. 회사는 이거를 위임하고 임원은 그거를 위탁받고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낮은 노무비를 실현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높은 임금은 누구? 노동자. 낮은 노무비는 사용자, 회사. 자, 두 번째, 포드 시스템. 이제 포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자동차, 포드 맞습니다. 자, 포드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1908년에 어떤 게 나냐면, 포드의 T 모델 자동차가 나왔어요. 일단 당시 한 대에 $850였어요. 근데 이게 1925년 이쯤에, 그렇죠? 대공황 하기 전에는 요 T모델이 한 대에 150불까지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한 연간 6만 대 팔렸는데, 요때는 연간 250만 대. 요 포드라는 사람, 그렇죠? 헨리 포드.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 포드, 그 포드 맞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이제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똑같은 생각인데, 기업이 사회봉사 기관이라. 그래, 기업은 사회 하나의, 그쵸, 구성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뭐예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저렴하고 좋게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 라는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선언했다. 그쵸?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죠. 왜냐? 기업은 돈 버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기업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포드 시스템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한 이념인 저가격, 고임금의 원리를 실현하였다. 이 저가격은 뭐냐? 저가격은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임금은 뭐죠? 그쵸?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좋으니까. 어떤 식이냐?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 게 포드 시스템이에요. 포디즘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하면요. 예전에는 뭐 T모델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뭐 60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1초 혹은 1분에 한 대씩 만들어 낸다. 그럼 얼마 좋아요? 옛날에 한 명이 60일 걸렸는데 이제 한 명이 1분에 만드는 거예요. 기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서가지고 자기 작업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끝나면 또 다음 작업이 와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분업화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노동자가 그만큼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뭐가 되죠?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디즘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됐다. 언제까지? 1929년까지요. 왜 1929년이라고 하냐?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말하는 대공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공황 전까지는 이러한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한 거죠. 이런 포디즘이나 이런 대량 생산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차를 공급하는 거는 사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야. 사회에 봉사하려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 봉사를 해야 돼. 왜?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어. 그렇게 또 차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 우리 노동자들은 그래야지만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 그러니까 저가격, 고임금. 좀 좋게 얘기하면 포디즘은 박리담회. 많이 파는데 이윤을 조금만 받고 많이 팔자. 그렇죠?
원래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그쵸? 850불에서 150불로 가격이 떨어지고, 6만 대 팔던 걸 250만 대 파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죠. 포드집니다. 그래서 동시 관리와 최저 생산비의 원리로서 제품 및 작업 공정의 단순화, 부품의 표준화, 작업 수준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 조립 방식을 도입하였다. 중요한 게 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3S. 그렇죠? 심플리케이션. 죄송합니다. 심플리케이션이라 심플리피케이션이죠. 단순화, 스탠다더제이션, 그렇죠? 표준화, 스탠다더제이션, 전문화, 스페셜리제이션, 또 3S, 3M 아닙니다. 요 S를 따가지고 요게 포디즘의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다. 그래서 3S, 그렇죠?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의 표준화라는 게 T 모델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컨베이어 실트,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라는 게 말 그대로 베이어잖아요, 그렇죠? 컨베이 이렇게 베이어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이동 조립 방식을 도입하였다. 볼까요? 두 개 비교하면 테일러리즘, 테일러리즘은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거. 리즘까지 갔으면 뭐예요? 그 당시에 한창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을 관리하겠다. 그죠? 포디즘. 그래서 포드에서 만든 거. 동시 관리. 그죠? 동시에, 그죠? 만들어지는 걸 동시에 다 관리하겠다. 중요한 고임금, 저노무비. 고임금은 회사. 저노무비는 사람. 저가격은 소비자. 고임금은 노동자. 그래서 기준은 작업의 과학적 측정과 표준화. 과학적 일일 작업량 설정, 달성 시 고임금, 미달성 시 책임 추공. 책임 추공보다 임금을 쫓겨주는 거죠. 기업은 사회적 봉사기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관리의 독립, 경영공동체관. 봉사기관이니까 당연히 경영공동체관. 그죠. 기업은 그죠. 사회의 하나의 공동체다.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포드즘인 거죠. 내용은 보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하루에 얼마큼, 그죠? 할 수 있느냐? 어떤 동작으로 표준화시켜서 일을 하느냐? 직능별 직장제도, 그죠? 능력, 직능이란 게 펑션이죠. 펑션별로 직장을 하고, 차별적 성과급제, 작업지도 표제.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별적 성과급제, 개별 생산 공장의 생산성 향상. 요게 목표인 거죠. 생산의 표준화, 3S 있죠? 공장의 전문화. 예를 들어 엔진 공장이다? 그럼 엔진만 만들어요. 타이어 공장이다? 타이어만 만들어요. 이런 거죠. 컨베이어 시스템, 1급제. 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다 일당이에요. 그쵸? 데일리. 우리처럼 월급 이런 개념이 없고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박리담에 한 거죠. 연속 생산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 다 목표는 이런 걸 왜 하느냐?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요 문제 한번 볼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테일러 딱 나오면, 그쵸? 시간 관리, 동작 관리. 회사는 노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아가고. 1번이죠. 동작 연구를 통하여 직무란 게 일이에요, 일별 요소 사업을 세분화하고 작업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여 최선의 작업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쵸? 두 번째. 일일 작업량을 설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요 책임이 뭐겠어요? 월급 조금 주는 거예요. 일당 조금 주는 거. 세 번째, 물론 너무너무 못하면 나중에 자르겠죠. 3번, 모든 작업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균등성과급제. 균등성과급제가 뭐죠? 너나 나랑 똑같은 성과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차등한 거죠. 분업의 원리에 입각해 관리자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그렇죠? 부문별로 전문 관리자를 주었다. 다 분업이에요, 분업. 5번, 요소별 시간 연구를 통해 요소별 표준 작업 시간을 완성하여 작업의 표준화를 이뤘다. 분업하려면 작업이 표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제 이번에 페이올의 관리 일반 이론. 자, 보시면
지금까지 그 포디즘이나 테일러는 어떤 거냐면 그냥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관리자들이 일을 잘할까 요거를 이제 많이 봤어요. 페이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경영자 출신 그렇죠? 출신이 경영자야.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은 낮은 관리자인데 이 사람은 그렇죠? 관리자도 보면 우리가 피라미드에서 보면은 테일러나 이런 애들은 한 중간 관리자 좀 된 거예요. 중간 관리자가 뭐냐? 공장에 있는 뭐 팀장, 뭐 반장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요 사람은 그죠?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이런 최고 경영자, CEO는 아니고 이 광산회사의 높은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부분, 공장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까 이런 걸 봤으면 이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회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기업의 6가지 활동, 그쵸? 이 사람은 이제 경영자로서 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테일러나 포디즘은 공장, 그쵸? 왜냐면 기업은, 그쵸? 여기 이게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도 있지만, 이게 공장, 그쵸? 공장도 있지만, 옆에 관리 사무소도 있죠.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은 주로 뭐죠? 지금 말하면 생산부서죠? 생산부서도 있지만, 현재는 뭐 관리부서, R&D 부서, 뭐 마케팅 부서, 그쵸? AS 부서, 뭐 이런 관리라는 거는 뭐 기획도 있고요. 그쵸? 뭐 재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요 생산만 본 거였어요. 야, 근데 기업 활동을 보니까 왜냐 이 사람들은 좀 낮은 사람이었으니까 생산성 향상만 신경 썼으니까 요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회사를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6가지 활동, 경영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크게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 상업, 재무, 보전,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이 이때더라.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이때더라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때더라. 그래서 6가지가 이때더라. 14가지의 일반 관리 원칙인데 이거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이때더라.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면 된다. 근데 이 관리 원칙이 참 좋기도 하지만 왜냐면은 이 관리 원칙은 회사 전반을 관리하는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상호 모순되는 것도 많아요. 볼까요? 분업은 능률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업이 이루어질 때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아무리 분업을 하지만 이 분업이라는 게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데 거의 국부론이나 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 국부론을 읽었거든요. 엄청 읽었는데 핀 만드는 공장, 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해도 한 사람이 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쇠로 된 얇은 핀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면 16개를 만든대요. 근데 분업을 해가지고 16명인가가 만들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만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왜? 16명이 만든 거를 나누기 16으로 하면 한 사람당 만든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6개, 8개, 뭐 이 정도를 하루에 만들었는데 16명의 사람이라면 수만 개의 핀을 한 사람이 만든다. 왜? 업무를 굉장히 쪼개고 분업했어요. 그런 얘기죠. 분업이라는 게 우리가 별거 아니야 하지만 분업을 과학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경영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적용한 거죠. 굉장히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좀 일으킨 그런 것들입니다. 분업. 두 번째, 권한과 책임. 권한은 명령을 하고 복종을 요구할 권리이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너무 당연한 거 좋은 말이죠. 권한은 누가 있겠어요?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권한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규율은 회사 내 조직에 대한 어떤 규정인 거죠. 조직이라는 건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사원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야 한다. 사원이나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령 통일.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쵸? 내가 예를 들어 뭐 기획팀에 일을 하고 있어요. 코레일 기획팀. 근데 여기에 기획팀장이 있어요. 기획팀장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 따라가는데 여기에 생산팀장한테도 내가 명령을 받아야 돼. 그럼 누구 명령을 먼저 따라야 돼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보스는 한 명만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5번 지휘 통일. 동일한 목표를 위한 활동은 한 사람이 관장해야 된다. 지휘는 누가 하죠? 커맨더. 제일 높은 사람이 하죠? CEO. 그쵸? 이런 것처럼 동일한 목표를 위한 활동은 한 사람이 관장해야 된다. 어떤 팀에서는 대빵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직 이익 우선. 그쵸? 조직의 이익과,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갈등이 생기면 회사의 이익을 먼저 놔라. 이런 얘기고, 보상.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 종업원은 뭐예요? 근로자. 고용주는요, 회사. 그쵸? 서로 공정하게 가져가자. 직거나 권한의 위임은 상황에 달려있다. 그쵸? 그 다음에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계층 조직, 층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조직은 상위층으로부터 하위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연결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질서, 각종 물건과 재료는 순서에 맞도록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정성, 상급자는 모든 종업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된다. 고용보장, 그렇죠? 종업원의 고용 안정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고용보장을 하긴 어렵죠. 웬만한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이제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일반 사기업은 거의 드물죠. 창의력, 경영자는 부하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부하들에게 자율권과 결정권을 부여야 된다. 권한에 대한 위험인 거죠. 단결, 구성원들의 조화와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영자로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14가지가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배보의 관료제론. 그러니까 앞에 그 기존의 테일러즘과 후디즘과 다른 건 이건 회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배보의 관료제도 회사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예를 들어 많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면접 사이트 가면 여기 CEO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뭐 A 본부, 그렇죠? A 본부, 뭐 B 본부, 뭐 C 본부, D 본부가 있고, 여기 무슨 팀들이 또 막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조직 구성을 해가냐, 회사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냐, 라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버라는 사람이 만든 관료제죠. 관료제라는 게 안 좋은 면도 많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관료제는 정확하게 매뉴얼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뭘 받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윗사람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죠. 자, 관료제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을 관리자의 주관력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조직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수행에 관한, 그렇죠, 중요한 게 규칙과 절차를 공식화한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십시오.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 책임 소재.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자기는 면피가 되는 거죠. 면피라는 게 책임을 이제 얻게 되지 않는데,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안 하면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문서화한다. 즉, 회의를 했으면 회의의 결과를 남긴다라는 거죠. 3번, 모든 구성원은 훈련, 교육 및 공식적 시험을 통해 기술적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그렇죠. 선발할 때도 이렇게 선발하고, 이를 근거로 평생의 경력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 경력 관리라는 게요, 물론 뒤에 이제 인사 관리에서 배웠지만, 내가 예를 들어 한 조직에서 경력 관리라면, 우리 회사는 대빵이 CEO예요. CEO, 그렇죠? CEO고, 그렇죠? 대빵이 CEO인데 경력 관리라면 나는 이제 지금 사원이에요. 입사한 사원이 어떤 식으로 내가 CEO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CEO 가고 싶으면. 이게 이 사람의 경력 관리인 거죠. 사원이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뭐 대리로 승진을 해요. 대리로 승진하면은 어느 팀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죠? 거기서 과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또 어느 팀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어느 팀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두루두루 일을 하면은 나중에는 CEO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력 관리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비전,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경력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어진다. 관리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라기보다 직업적인 전문 경영자가 되어야 되고, 그쵸? 전문 경영자.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조직 내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관료제의 장단점. 이게 중요한 거죠. 관료제의 장단점이 참 중요하죠. 장점이 뭐예요? 일단 매뉴얼대로 일하니까, 그죠? 혼동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전문화. 과업을 세분화를 통해 전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화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분업이죠. 그죠? 회계하는 사람은 계속 회계만, 재무하는 사람은 계속 재무만,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운전만, 이런 거죠. 구조화. 모든 직의 권한이, 그죠? 공식적으로 기술되어 권한이 개체가 된다.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회사에 가면요,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 전결 규정. 이거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위임이라는 건 어떤 거를,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적인 결정에, 그 팀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그렇죠? 차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문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이 공식적으로 기술되고 권한이 계층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관료제의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의 설정은 조직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왜? 매뉴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합리성, 객관적 판단과 전반적으로 합의된 기준. 이 합의된 기준이 매뉴얼인 거예요.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이루어짐으로 조직의 합리성을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 윗사람이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문서화 다 돼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문서화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문서화 하겠어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 그쵸? 아니면 자기는 매뉴얼대로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지만 매뉴얼대로 있으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형식주의.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관료제의 단점이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 그 공무원 조직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왜 이렇게 넘어갔나. 그죠? 그 공무원 조직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형식주의, 형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조직 목표의 달성보다는 이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다.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조직은 사실은 2인 이상의 개인들이 모인 집단. 이게 원래 조직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달성보다는 규칙과 절차가 중시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문서주의가 지배하게 된다. 문서주의. 문서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권한의 축적. 관료제와의 관료들은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확실한 의사결정자라고 여기고, 왜? 자기가 제일 대빵이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권한을 축적하고자 한다. 책임 회피와 분산. 그쵸? 나는 매뉴얼대로 따랐어. 관료제에서는 규정 자체의 논리에 의해, 그죠? 규정이 매뉴얼이에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형식주의가, 그쵸? 팽배하죠. 책임과 의사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의 전가가 이루어지며 부서 사이 협상 등으로 책임의 분산이 발생한다. 내 일 아니야, 네 일 아니야. 매뉴얼 봐. 매뉴얼에는 이렇게만 하라고 했어. 더 좋은 일이 있지만 나는 매뉴얼대로 따를 거야. 왜?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꼬투리 잡아봐. 안 되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지연. 그래서 나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맨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되니까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못하죠. 관료제에서는 책임과 권한, 규칙과 절차가 강조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맞죠? 변화에 대한 저항. 그쵸.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며 변화를 싫어한다. 권한과, 왜냐면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새로 만들면은 헷갈리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관료제가 본질적으로 선례답습이며 현상 유정에 돼 있다. 선례답습. 과거에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료제 써놓고 우리 공무원 사회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또 가실까요? 자, 또 문제 보죠. 요 문제 딱 하고 이제 이번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베버의 관료제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펠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웨버가 아니라 베버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W를요 B라고 읽으니까요. BMW잖아요. 뱀배 이렇게 읽으니까요.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막스 베버는 사회 및 경제 조직 이론에서 소개한 이상적 조직을 관료제라 부르고 관료제의 근간은 권한 구성에서 찾았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만들었으니까, 왜?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관료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공식화한다. 매뉴얼이 지배한다. 라고 보면 돼요. 3번, 계층에 따라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죠. 너는 뭐, 나는 뭐, 이렇게 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맞죠?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쵸? 이거는 퀘션이에요. 약간.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제한되어 있냐? 이거는 좀 퀘션이다. 5번 문제 보죠. 모든 구성원들을 교육 및 시험 등 기술적 능력을 통하여 선발하고, 그쵸? 승진시켜 모든 종업원이 평생에 걸쳐 경력 관리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 4번이죠. 그럼 틀린 문제가 제한된 합리성. 그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매뉴얼에 따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은, 그쵸? 뭐, 합리적이지만 이런 게 좀, 합리적이 아닐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진짜로 합리적이 아닐 때도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그 테마 3, 22페이지부터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